자,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향가와 관련된 이야기, 이 경덕왕 이야기에서 나오는 부분들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충담사 이야기가 나오는데, 스승사자를 쓰면 그게 승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는 지금 우리 말에서 스승님 할 때 그 승이, 스승님의 그 부분이 사실은 승. 그러니까는, 그래서 스승이 스님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무슨 사 이렇게 나오면 여기서는 이제 충담사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이제 스승사자거든요. 스승사자. 그래서 내용을 보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중국에서 그러니까 인도에서 이제 불교가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승가 이건 원래 상가 집단이라는 뜻입니다. 4인 이상의 집단. 이상의 단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스님들은 혼자 사는 게 아닙니다. 떼거리로 사는 거예요. 떼거리로 같이. 그래서 이게 출가의 어떠한 특징적인 어떤 외부 집단, 그러니까는 이 세속 집단 말고 출가 집단으로서의 집단 구조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집단이 이루어져야 계율도 뭔가를 지키거나 할 수 있지. 혼자 있으면 무슨 뭘 지키고 자시고 할 만한 게 뭐가 얼마나 있겠어. 그러니까 계율의 대부분이 나랑 관련된 게 아니고 다른 사람과 관련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오신체라든가 이런 것도 집단 생활을 하는데 누가 냄새나는 음식을 자꾸 먹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호불호가 갈리는 것들에 대해서는 집단 생활에서는 다 못하게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혼자가 아니고 집단이라고 하는 거고 대부분의 계율은 사실은 집단 안에서의 다른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거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경우들이 제일 많습니다. 물론 뭐 개인이 알아서 할 부분도 있지만 그런 부분들은 이게 문제가 있는지 정확하게 잘 몰라요. 개인 안에서의 문제, 그러니까는 심리적인 부분은 내가 어떤 사람을 보고 어떤 뭐 좋은 물건을 보고 아우 저거 내가 한번 훔쳤으면 좋겠어 라고 하지만 실행에 옮기지 않았으면 그런 것들이야 뭘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 그건 그냥 내 생각 속에 있는 거잖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도 그럴 수 있지. 뭐 BTS가 나왔는데 어우 네 집 자식인지 참 이쁘게도 생겼네 이러면서 손이라도 한번 잡아봤으면 좋겠는데 이런 생각을 잠깐 하다가 내가 이러면 안 되지 뭐 이럴 수도 있는 거잖아. 물론 뭐 계속 그럴 수도 있어. 요즘은 그게 나쁜 건 아니니까 그냥 펜으로 아니 그렇잖아. 이게 집단이기 때문에 전에도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이걸 번역할 때 떼거리라는 뜻의 무리중자를 썼다. 그래서 중이라는 표현이 나오는 거고, 그리고 요 승가에서 이렇게 이 승가에서 이 가를 띄워버리고 승을 가지고 승님이라고 하는 과정에서 승님 하다가 스승님이 됐다. 승님이 스님이 되고 이게 스승님의 의미를 가진다. 그래서 중국에서는 스님을 스승사로 불러요. 그래서 사부라는 표현이 나오는 거예요. 사부라고 하는 표현이 나와요. 그리고 저렇게 될 수 있는 이유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예전에 유학 갔다 왔다라고 하는 게 진짜 드문 일이어서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그래서 당나라에 유학 갔어요. 그게 지금 하버드를 박사를 졸업했어요보다 훨씬 대단한 겁니다. 일제강점기 때 와세다 대학 나왔어요. 이러면 지금 하버드 한 7, 8번 나온 거의 정도의 위상이라고 보면 될걸? 그 정도 대단한 거라고요. 그래서 당나라 때 당에 그러니까 통일신라 시대 때 당나라에 유학 간다라고 하는 거는 진짜 어려운 일이에요. 그리고 귀족들은 자기 안에서의 지분을 관리해야 되기 때문에 못 갔고, 그리고 죽을까 봐도 못 가. 그게 쉬운 게 아니에요. 지금 생각할 때는 서해 건너가는 게 뭘 힘들어요. 그건 지금 생각이고. 예전에는 현해탄 건너간다, 제주도 건너간다 할 때 쉽지 않다니까. 그래서 제가 얘기했잖아요. 추사 김정일 같은 분들도 제주도 유배 갈 때 이렇게 해가지고 관음경 읽고 있었다고. 관세음보살 보문품 요만한 게 남아 있어요. 조그만 책이 첩으로 된 거, 병풍같이 된 게. 그래서 그런 거 읽고 있는 거예요.
우리 지금 생각으로는 제주도 그거 뭐 이렇게 하면서 가는 거고. 그래서 그런 생각, 그러니까 예전하고 관점이 좀 다르다는 걸 생각을 한 가지를 하셔야 되는 거고, 또 당나라 가서 옛날에도 내가 실패한 사람이 많았을 거라고 생각해. 오늘날도 통계 자료에 따르면 10명이 유학 가면 9명은 제대로 학위를 못하고 그냥 이렇게 중간에 흐지부지해서 돌아오고 1명이 성공을 해서 온다는 거거든요. 끝까지 마치고. 거기에는 이제 머리도 필요하겠지만 집에서 대주는 총알도 필요할 거고, 그리고 자기가 거기서 적응하는 부분도 있겠지. 미국이나 이런 데서는 유색인종을 되게 이렇게 좀 떨어지게 보는데, 내가 돈도 총알도 좀 부족해가지고 잘 사는 동네에 안 살고 약간 조금 이렇게 떨어지는 동네에서 반값 싼데 이렇게 살면 더 그런 스트레스를 더 받게 되거든. 내가 아예 엄청난 부자야. 그러면 돈으로 질러버리기 때문에 그렇게 무시받을 일이 없어. 내가 유색인종이지만 백인보다 훨씬 더 돈이 많은데, 뭐 너네보다 내가 훨씬 더 돈이 많은데 이러면 사실 무시를 안 받는데, 나는 알바도 해야 되고 우리 집이 그렇게까지 잘 안 돼서 총알 좀 대주는 것 같고는 쉽지가 않아. 그러니까 막 이렇게 하다 보면 험한 일을 하게 되고 사람이 무시받게 되고 뭐 이런 식으로 하다가 내가 이게 뭐 하는 짓인가, 이렇게 살아야 되나 이러면서 올 수도 있는 거고, 음식이나 이런 게 안 맞아서 또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 거고. 아니,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잖아요. 몇 년 동안 유학한다는 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제가 그런 거를 대충은 알아. 내가 안 가봤는데. 왜? 내가 가려고 상당히 고민을 한번 한 적이 있었기 때문에, 내 지도 교수님이 그 바람을 넣어가지고, 스님은 갔다만 오면 최강자가 될 거다. 다 기본 갖췄다. 다 기본 갖췄다. 그렇지만 우리나라는 영어를 해야 먹어준다. 기본은 됐는데 영어가 안 된다. 너 영어만 하면 한 단계 완전히 위로. 우리나라 사람들은 불교를 왜 영어로 해야 되는지 나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한 번만 더 생각하면 불교 인구가 미국에 도대체 얼마나 있다고 영어로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래. 이게 굉장히 재밌어. 당나라 때도 나 그랬을 거라고 생각하거든. 내가 귀족 집안이어가지고 제가 얘기하잖아요. 출가도 두 종류가 있다고. 그냥 일반 출가가 있고, 귀족들은 출가하면 종을 데리고 가요. 그리고 별채 뭐 비슷하게 만들어가지고 이성계가 회암사 옛날에 들어갔을 때처럼, 상황돼서 회암사 들어갔을 때처럼 뭐 이렇게 가는 거야. 그래 거기서 공부하다가 그러다가 이제 그게 정치권에서 밀려서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 그런 때는 대부분 그냥 그렇게 살다가 끝납니다. 그런데 내가 발심 출가야. 난 진짜 불교가 좋아가지고 출가한 거야. 우리 집은 뭐 엄청난 귀족 집안이야. 그러면 그 안에서 공부하다가 더 큰 데 가서 내가 뭔가 새로운 불교를 배워야겠어 라는 생각을 하는 거는 인간이면 당연한 거야. 그래서 당나라 이제 가게 되는 거지. 갔더니 생각 같지 않아. 맨날 배탈 나고 정노한, 야 정노한 없냐?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고. 쉽지 않아. 왜? 요리사를 데려갈 수가 없잖아. 그 음식 갈렸는데 적응 못하면 난리 납니다. 제가 그걸 인도 같은 데를 가봐서 알아. 제가 처음에 인도 갔을 때 뭐 그냥 적절히 먹어야 돼. 그런데 저는 그게 잘 안 맞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힘들었어. 굉장히 힘들었어. 요즘은 인도를 가면 네팔 남자분이, 한국에서 오래 사신 네팔 남자분이 요리를 해줍니다. 여러분보다 잘합니다. 야, 이거 엄마 손맛 아니야? 엄마 손맛? 그 정도로 해요. 깜짝 놀랄 만큼. 그러니까 보살님들이 드셔보시고, 야, 이거 대단한데?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왜? 식재료가 풍부하지 않아요. 그 주어진 조건 안에서. 그러니까 한국처럼 뭐 마트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다다다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거기에는 몇 가지 식재료밖에 없잖아요. 그걸 가지고 한국 음식의 맛을 어느 정도까지 낼 수 있느냐는 이거 굉장히 큰 노하우가 있는 거거든요. 그걸 해내요. 그걸 해내. 네. 그래서 요즘은 이제 음식이 별게 없지만 예전에는 음식 차이도 굉장히 큰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 맨날 이렇게 볶는 음식 계열하고 우리 음식하고는 많이 차이가 있잖아. 그러니까 힘들지. 그리고 돌아가려니까 목숨 걸고 왔는데 쪽팔리기도 하고. 거기서 뭐 하겠어? 그 문화나 이제 좀 즐기고 이렇게 약간 이렇게 가는 거지. 그런 사람들이 제가 봤을 때는 신라로 귀국한 뒤에 더 입은 털었을 거야. 야, 내가 가보니까 말이지 이러면서 이제 딱 털었지. 그게 어떻게 보면 우리 한국의 차문화라고 보시면 돼요. 차문화가.
그러니까 공부한 것보다도 차 같은 거 마시다가 그거 갖고 와가지고 야 내가 당나라에 가니까 이런 차를 먹더라 이러면서 당나라 때도 난 똑같이 그랬을 거라고 생각해. 그러니까 공부하는 사람이 있고 유학 가서 공부하는 사람이 있고 잘 안 되는 거지. 근데 이 서해를 건너오는 것도 목숨을 걸고 온 거기 때문에 바로 돌아가 너무 쪽팔려. 너무 쪽팔려. 그래서 거기서 귀족이니까 돈은 대주니까 그러니까 사람들 교류하고 이제 문화를 좀 즐기는 거지. 한마디로 말해서 노는 거지.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돌아오면 입은 더 많이 열었을 거라고. 야, 너 당나라 가보니까 말이야. 너 안 가봤지? 내가 거기 한번 가보니까 막 탑이 이따시만한 게 있는데 공부한 사람은 오히려 그런 말을 잘 못해. 왜? 공부하고 있었잖아. 댕겨봤어야 알지. 근데 꼭 이렇게 약간 댕겨본 놈이 더 이제 말은 더 잘하는 거지. 그리고 그런 분들이 대부분 말을 잘합니다. 제가 살아보면 그런 약간 사짜 기질이 있는 분들이 말 잘해. 그래서 그런 흐름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 흐름들이. 그게 뭐냐면 스승사자가 만들어지는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공부한 사람들에 의해서 스승사자가 만들어지기도 하는데 일반 대중은 그 공부한 사람과 공부하지 않은 사람을 구분하지 못해요. 그리고 일반 대중이 봤을 때는 공부하지 않은 사람이 훨씬 더 많이 아는 것 같아. 당나라 내가 전문가뇨? 이렇게. 왜? 많이 찝쩍거려 봤으니까. 짱 박혀서 공부만 한 사람은 뭘 알겠어? 그러면 경전에 나오는 거 그런 얘기? 일반 귀족들이야 내가. 그러면 그런 얘기가 재밌을 것 같아? 이거는 말이야 해석을 이렇게 해야 되고 이게 뭔 어쩌라고. 근데 한쪽에서는 당나라에 가보면 말이야 여자들도 또 이렇게 막 얘기하고 막 이게 돈 쓰는 맛이 있어요 막 이러면서 막 얘기를 하면 그런가 이렇게 안 됐을 것 같아? 그래서 문화적으로 상위 문화를 이야기해 주는 과정에서 스승사자가 그러니까 스승이라는 개념이 그러니까 원래 중국에서도 스님은 스승이었고 우리는 복전이라고 불렀어요. 복전이라고 복밭이라고 불렀었어요. 우리는 복전이라고 불렀었고 복밭이야. 그래서 거기다가 그러니까 보시를 하거나 이렇게 돈을 넣으면 이제 밭이기 때문에 늘어난다라고 하는. 그래서 스님을 복전이라고 불렀었고 중국은 스승사자로 부릅니다. 그러니까 무슨 사 이렇게 나오면 그게 이제 중국식 표현이기도 하고 그리고 거기에 이제 스승이라는 뜻이 우리나라에서 일반화되는 게 선진 문물을 가지고 와서 약을 판 그런 부분들이 지금 다 존재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경덕왕이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성덕왕과 더불어서 어떻게 보면 통일신라를 대표하는 군주 중에 한 명이에요. 통일신라를 대표하는 군주. 그리고 보면 재위기간이 길어요. 일단 재위기간이 사실 길어야 됩니다. 이게 짧으면 뭣도 못해. 인수인계 받다가 끝나. 신하들한테 휘둘린다니까. 그래서 뭘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 신하들이 그거는 아니고요. 원래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러면 그 얘기 듣고 저렇게 듣고 하다가 그냥 하다가 끝난다고. 근데 재위기간이 길면 신하보다 임금이 내용을 더 잘 파악하고 있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안정된 기조를 만들게 되고 이 사람이 결국 너무 안정돼서 망하게 되는 문제까지 벌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 경덕왕 때 당나라에서 도덕경을 보냈대요. 도덕경이 노자입니다. 노자. 도경, 덕경. 원래는 덕경, 도경 이렇게 두 개를 합쳐서 노자 책을 보냈대. 그거는 이제 도교에 대해서 또 한 번 더 저기 언제적에 나오냐면 나중에 또 나올 거예요. 열반종의 보덕화상 비례방장 할 때 영계소문 때도 당나라에서 도덕경을 보내요. 도교를 보내주거든. 도교를 보내주는데 이때도 보냈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당의 또 다른 문화, 그러니까 약간 종교적인 변화들을 주려고 하는 그런 요소들이 좀 존재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뒤로 더 이상 이야기가 없는 걸로 봐서 별로 신라에 영향을 미친 것 같진 않아. 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제가 전에도 그 얘기를 해드렸는데 현장 스님이 번역을 해서 당태종이 인도로 도교를 수출하기 위해서 도덕경을 보냅니다. 그런데 그걸 번역을 누가 했냐면 현장 스님이. 그렇게 해서 인도로도 보냈었고, 근데 인도 쪽에는 흔적이 없는 걸로 봐서 안 먹혔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늘상 하거든요. 위험한 발언 한 가지 하면
그런 얘기를 누가 와서 하더라고요. 저한테 선원에 다니는 스님이 보자고 하더니 무슨 얘기를 하냐면 벽암록 같은 책이 너무너무 대단한데 왜 서양 사람들은 이런 거를 모르는지 모르겠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잘 번역할 수 있으면 번역해서 영어로 번역해서 서양 사람들에게 소개하면 어떠냐라고 하길래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번역본이 있을 것 같기도 한데 근데 저도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번역해 준들 별 필요는 없을 거다. 관심이 있으면 지그들이 번역해 가는 거지 번역해 주는 것은 의미가 없다. 우리나라 한국 스님들에 대한 그 어록도 마찬가지예요. 번역해 줘봐야 아무 소용이 없어요. 제가 그런 얘기 하잖아. 칸트나 헤겔이나 뭐 하이데커나 이런 사람들 책을 독일인이 한국말로 번역해 줬냐? 없어요. 한국 사람이 필요하니까 번역해 간 거예요. 나는 그 얘기 되게 멋있어 하거든요. 하이데커는 그 독일 사람인데 나는 내 철학이 천한 영어로 번역되는 것을 원치 않는다. 그래도 영어로 다 번역됐어. 왜? 들을 소리를 하면. 그리고 들을 소리를 안 하면 번역해줘도 안 봅니다. 뭐하고 똑같은 거냐면 인터넷이나 이런 데서 뭐 인터넷이나 유튜브나 다 마찬가지예요. 근데서 한글로 엄청나게 많은 것들이 계속 기사가 올라오잖아. 우리가 그걸 다 보냐? 한글이기 때문에 안 봅니다. 왜? 저거 쓸모없는데 뭐. 다 삭제시켜버리는 거죠. 그냥 봐도 다 지나가는 거죠.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것들만 보지. 물론 그 원하는 거에서 이제 자극적 제목을 쓰면 낚여가지고 어유 이렇게 들어갔다가 뭔가 싶어서 한번 봤다가 에라이 씨 이러면서 나오는 경우도 있지. 누가 나한테 그러던데 제목 보고 들어왔는데 그 얘기는 언제 해요? 이렇게 내 유튜브에 누가 그렇게 댓글 달았어. 자세히 들어봐 나온다 한 번은 나온다. 그래서 아마 중국 문화적인 이러한 부분들을 조금 더 수출하려고 했었던 그런 요소들이 있었던 것 같아. 뭔 뜻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역사는 그 시대를 반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대를 반영하는 거기도 하지만 그것을 적을 때의 시대를 한 번 더 반영한다니까. 이게 역사학에서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삼국시대를 말하고 있고 통일신라를 말하고 있어도 이련이 그걸 쓰면 이련이 쓰는 시대로부터 완전히 자유롭진 않은 거야.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24년째, 제위 24년째, 이거 굉장히 재밌어요. 삼산오학의 신들이 대궐들에 나타나서 왕을 모셨대. 야, 이런 기록이 나오면, 뭐, 진평왕 때나 진평왕이 제석천으로부터 옥의 허리띠를, 옥으로 된 허리띠를 받았다. 택배로. 이런 것처럼 굉장히 대단한 거예요. 굉장히 대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태평성대가 열리고 굉장히 뭔가를 좀 잘했었다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어요. 삼산이 어디냐면 초양식 선생님이 주장하시는 건데 저 잘 몰라요. 저게 삼산이 정확하게 어딘지 잘 모르겠는데 초양식 선생님 저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초양식 선생님한테 삼국유사를 2학기를 배웠었기 때문에 고려대에서 저분이 한국사학과 교수하시다가 나중에 문화재 청장도 하시고 뭐 이렇게 했었어요. 그랬었어요. 장관도 했었나? 이 어른이? 그래서 나림고라 혈례, 이게 삼산, 나림고라 혈례. 나림이 명할산, 경주 외곽 쪽에 있습니다. 외곽 쪽에. 그래서 예전에 비담 염종의 난 얘기할 때 비담 염종이 명할산성에 진을 치고,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하면 북한산 뭐 이런 거예요. 북한산이나 남한산성 뭐 이런 거라고 보시면 돼. 그 다음에 고라는 금강산. 금강산은 저 고성의 금강산, 이북의 금강산 아니고요. 경주의 금강산, 저 포항 가는 쪽에 저 2차돈 머리 떨어졌던 백률사 있는 그쪽 금강산. 그러니까 금강산도 굉장히 좀 알아주는 산인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혈례는 영일군 쪽에 있는 산일 거다. 이런 정도로 추정을 합니다. 추정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오악이 동쪽엔 토암산이 좀 먹어주죠. 서쪽에 계룡산, 북쪽에 태백산. 좀 이해는 되죠. 왜? 통일신라라는 그 지형을 봐야 돼. 지금 우리가 한반도 하면 저 이북까지, 저 위에 함경도까지 그 생각하시면 안 돼. 그건 세종 때 넓혀지는 영토니까 통일신라 정도면 고려 정도의 영토쯤으로 보시면 돼. 그러면 왜 태백산이 북쪽인지는 알 수 있지. 그 다음에 남쪽에 지리산, 서쪽에 계룡산, 중앙에 팔공산.
지금 생각해 보면 전체 저 이북까지 함경도까지 치면 팔공산 정도면 남쪽 아닙니까라고 할지 모르지만 아까 얘기한 것처럼 영토가 작았다라는 걸 생각해 보면 팔공산 먹어줄 것 같아. 근데 자, 산 레벨로 봐봐. 계룡산, 태백산, 지리산, 팔공산. 팔공산이 어떻게 보면 요 세 산보다 약간 떨어질 것 같은데 느낌상 레벨이. 예, 근데 요거는 중간 쪽에서는 뭐 마땅한 산이 없으니까 그렇다 치고 토함산 저거 좀 너무 떨어지는 거 아니요? 토함산이 어디냐면 석굴암 있는 데가 토함산이에요. 석굴암 있는 데가 토함산. 너무 떨어지는 거 아니요? 근데 왜 토함산이 들어갈까? 동쪽으로 갈 데가 없잖아. 경주에서 어디로 갈 거야? 산이 있어. 경주 쪽에서 더 이상 어디로 갈? 바로 토함산 넘어가면 선택권이 없다. 그 다음에는 바다야, 동해. 그러니까 토함산은 좀 떨어져도 그냥 먹어주는 겁니다. 먹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신들이 내려와서 왕을 모셨대. 이 얘기는 뭐냐면 이게 전통적인 어떻게 보면 무속구조거든요. 무속의 신들입니다. 무속의 신들. 무속의 신들과 연합됐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거는 도교적인 부분. 이거는 무속적인 부분.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표운대사 얘기 나올 때 보면 불교적인 부분. 그런 것들이 다 통합이 돼서 어떻게 좀 조화를 이루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 그래서 제가 그 다음에 써놓은 게 이제 불국사 얘기를 썼거든요. 이 김대성이 751년에 불국사를 삽을 떠요. 그 불국사 창건하는 이야기는 여러분이 다 한 번씩 들어보셨을 거야. 뭐 현세의 부처님을 위해서 불국사를 짓고 그 다음에 전생의 부처님을 위해서 석굴암을 짓고 석불사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석불사를 짓고 그 다음에 그게 이제 뭐 밭시주 해가지고 재상집에 태어났다 이런 얘기는 한 번씩은 들어봤을 거야. 그 얘기를 구체적으로 해주지는 않습니다. 왜? 그거는 부모에게 효도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효선편에 나와. 저 뒤에 효선편에. 그거는 효도에 대한 이야기. 그러니까 주제가 좀 달라요. 그래서 길게는 안 해줄 건데 저 불국사가 저 경도광 때 창건이 됐다더라. 그러면 저게 언제 완공이 됐느냐? 몰라. 김대성이 짓다가 죽어버렸어. 그런데 뭐라고 나오냐면 국가가 완성시켰다라고 하는 걸로 봐서 이게 국가 프로젝트지 김대성이 개인이 한 게 아니다. 그리고 개인으로는 그 당시에 그 정도 돈이 없어요. 아무리 돈이 많아도 지금 생각해 보면 불국사 그거면 얼마나 들어서 그거는 지금 판단인 거예요. 지금 판단. 여러분들 어렸을 때 봤었던 그 뭐 천석군 만석군들 있잖아요. 지금으로 보면 별거 없어요. 이완용이 나라 팔아먹고 뭐 돈 많이 벌었어요. 뭐 어쩌고 그래봐야 몇백억 수준밖에 안 된다니까. 지금 계산으로 보면. 그러니까 그렇게 따지면 안 돼. 그리고 불국사가 문제가 되는 거는 돈리를 너무 많이 벌렸어. 그게 공사기간이 계속 늘어나는 이유예요. 사실은. 가보면 석축 뭐 이런 거 보이잖아요. 나무일은 쉬워요. 지금은 인건비가 비싼 시절이기 때문에 나무일이나 돌일이나 돈이 똑같아. 인건비가 관건이거든. 다 기계로 하잖아요. 그럼 뭐 돌이나 뭐 나무나 그게 그거지. 근데 핸드메이드잖아. 그 당시에 한 땀 한 땀. 자, 돌이 쉬울 것 같아? 나무가 쉬울 것 같아? 나무가 100배 쉽지. 그리고 나무는 그 당시에는 이게 나무가 산마다 많이 있다니까. 큰 나무들이. 그러니까 쭉 베가지고 굴려오면 되는 거고 돌은 캐와야 되는 거야. 노출된 데라도 그걸 잘라내야 되고 끌고 오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니죠. 그냥 딱 생각을 해봐도. 요즘하고는 비교가 안 되잖아. 그 돌을 그만큼 갖다 쉐려 박았으니까 공기가 계속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 끝났는지를 아무도 몰라. 그런데 이종상이라는 조선시대, 조선 후기 사람이 쓴 글에 의하면 이게 유일하게 불국사가 얼마 걸렸다. 완공하는데 얼마 걸렸다라고 나오는 유일한 기록이에요. 네가 그걸 어떻게 아느냐? 네가 어떻게 장담할 수 있느냐? 불국사 가지고 박사 논문을 쓴 유일한 사람이 접니다. 그래서 알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이종상이 1800년 사람이에요. 1799년에 태어난 사람이니까 이건 뭐 얼마 안 된 사람이야. 근데 이 사람이 불국사를 가서 그래서 불국사의 범영루
자하문하고 그 다음에 저 안양문 사이에 있는 그 범영루, 불국 범영루, 불국사의 범영루에 올라가서라고 하는 시를 써서 거기에 보면 뭐라고 나오느냐? 39년 만에 완공됐다. 그러니까 그 당시까지 조선 후기까지 불국사 스님들의 입으로 그렇게 전해지고 있었던 무언가가 있었는가 봐. 입이든 안 그러면 기록이든. 그런데 그럴듯해. 왜냐하면 쉽지 않아. 저 정도 돌 공사면 저기 돌뛰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땅뛰기 이런 건 비교가 안 된다니까. 저 돌뛰기 굉장히 어려운 건데 저 정도를 만들고 그 다음에 건축을 그냥 돌만 무대뽀로 쌓은 것도 아니고 다 조각을 합치잖아. 그러면 이게 망치하고 정 갖고 한다고 생각을 해봐. 이게 보통 일인가. 그리고 저렇게 시간이 어느 정도 걸리면 저기 24년인가 뭐 하다가 죽거든요. 김대성이. 그래서 20년 이상은 더 걸렸어. 언제 끝나는지는 몰라. 국가가 완성에 딱 하니까 이건 국가 프로젝트였고 최소한 한 30년 가까이 걸렸는갑다라는 정도는 추정할 수 있는데 이 기록도 상당히 흡사한 기록이에요. 그리고 저렇게 되면 정치적 변동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으면서 지원이 됐다, 끊어졌다 이것도 나왔을 거야. 뭔 뜻인지 아시겠죠? 사항들이 바뀌지. 그리고 김대성이 죽으면 아마 일이 많이 늘어났을 겁니다. 이 완공 기간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을 거예요. 우리 그 구스타프 구엘 구엘이 아니고 저 바르셀로나의 가족 성당 가우디 그 성당도 만약에 가우디가 살아 있었다면 공기가 더 단축됐을 수도 있어요. 왜? 밀어붙이는 사람이 누군가 한 명이 있는 거지. 그걸 보고 싶거든. 내가 설계를 했어도 돼 있는 걸 보고 싶은 생각은 있을 거거든. 그런데 가우디가 죽으면서 어떻게 보면 더 늦춰지게 된 거겠지. 유야무야 되는 거지. 그래서 뭐 지금도 짓네 어쩌네 아직 들끝났어요. 뭐 어쩌고저쩌고 하고 있는 거잖아. 그래서 김대성이 죽었다라고 하는 거는 그때까지 공사가 아마 상당히 진척이 됐을 거고 그 뒤에 이제 쭉 늘어났겠지. 늘어나듯이 늘어났겠지. 더 적은 부분이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더 오래 걸렸을 걸로 추정을 합니다. 왜? 결국 돈도 따내야 되고 그러니까 예산도 누군가 받아야 되고 그런 역할들을 해야 할 사람이 책임자가 죽었기 때문에. 그래서 왜 저 불국사 얘기를 하냐면 저 불국사에 엄청난 이야기가 있어요. 왜 부처님 나라냐? 와 관련된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해. 그게 왜 여기서 해야 되느냐? 삼산오학의 신들이 지금 경덕왕에게 왔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거냐면 이게 어떻게 보면 너 잘한다라는 뜻이에요. 너 잘하고 있다. 신들이 인정할 정도로. 전통 무속의 신들이 인정할 정도로 넌 잘해. 라고 얘기하는 거고 불교적으로는 가장 저 어른 때 경덕왕 때 대표적인 불사가 불국사예요. 그리고 돈 엄청나게 많이 든 돈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말하면 거의 뭐 포항제철 하나 만든 정도의 큰 의미 있는 불사예요. 그래서 그거를 할 수 있는 이유는 그리고 왜 해야 되는지와 관련된 거는 또 다른 태평성대의 이상이 저 안에 서려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통일신라가 되고 신라가 통일을 하고 난 뒤에 한 100년 정도 되는 시점이에요. 그러니까 100년이라고 하는 시점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역사적으로. 그러니까 불교도 마찬가지거든요. 초기 불교를 언제까지로 정하냐면 부처님 돌아가시고 한 100년. 100년 정도 되면 그때 아픔을 겪은 사람들, 그러니까 부처님을 봤던 사람들은 거의 싹 죽었어요. 100년을 살 수가 없잖아. 사람이. 예. 물론 뭐 지금은 더 오래 사시는 분도 있지만 살 수가 없어요. 정상적으로. 그러니까 부처님에게 제자로서 어떤 가르침을 받으려면 내가 5살에 출가해도 부처님 돌아가시고 100년 뒤야. 라고 하면 내가 105살이잖아. 살아있을 확률 거의 없고 살아있어도 정신이 있을 확률이 없지. 나는 그냥 좀비지 좀비. 예. 그래서 또 다른 논의가 가능한 거야. 그 전에는 쉽지 않았던 게 뭐냐면 그 부처님을 봤던 사람의 권위가 있기 때문에 그건 아니야 라고 말하면 거부할 수가 없어. 통일신라도 마찬가지예요. 100년 정도 지나면 삼국 통일 때 여러분이 생각하는 거하고 달라. 그냥 우리가 역사에서는 신라가
나당연합 속에서 백제와 고구려를 통일했다. 이렇게 엄청나게 잔인했을 겁니다. 엄청나게. 6.25 이런 거는 뭐 유도 아니었을 거예요. 엄청 잔인한. 6.25는 동족 상잔의 비극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깔려 있기 때문에 우리는 같은 민족이야라는 걸 가지고 전쟁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심하게 할 수 없어. 인간이면 특수한 경우들은 있었어. 하지만 보편적으로 그건 안 돼. 하지만 백제하고 고구려하고 신라는 같은 민족이라는 생각이 없어요. 이건 이민족이고 무조건 적이야. 무조건 죽여야 되는 대상이야. 반지의 제왕에서 약간 암흑족하고 싸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 그래서 죽고 죽이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잔인했을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이제 외부 민족이 또 들어오잖아요. 당이라는. 그래서 엄청나게 잔인했던 상황이 벌어졌을 거예요. 그거를 어떻게 치유하냐가 관건이거든요. 처음에는 힘으로 눌러요. 힘으로 눌러. 그런데 계속 힘으로 누르게 되면 얘네가 반발하겠지. 예, 얘네가 반발하겠지. 그래서 처음에는 힘으로 누르고 걔네를 초토화시켰기 때문에 함부로 반발을 못하는데 한 100년 정도 지나면 이게 어느 정도 복구가 된다고요. 그래서 새로운 관점을 제시해야 될 필요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해줘야만 해. 이제 전쟁에서 직접적으로 피해당한 사람들은 다 죽었고 그 관련자들은 다 죽었고 다 잊혀지기 시작한 거지. 마치 우리가 지금 한국전쟁 끝나고 약 한 70년 정도 지나니까 거의 이제는 잊었잖아요. 저 어렸을 때만 해도 뭐 상위군인 뭐 이래가지고 진짜 이를 갈았던 분들이 있어요. 왜? 내가 알고 있는 사람이 직접 그 전쟁에서 죽었거나 상처를 입었던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근데 지금 정도 되면 거의 대부분 다 돌아가셨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희미해졌지. 근데 100년 정도 지나잖아요? 더 희미하겠지. 그래서 지금도 요즘도 젊은 애들한테 통일을 원하느냐? 그러면 뭐 굳이 이렇게 나오는 비율이 훨씬 높아진 거예요. 우리 때는 우리의 소원은 통일, 꿈에도 소원은 통일. 근데 요즘 애들은 그거 해서 뭐 하려고? 이렇게 나오는 거지. 지금 사고가 바뀐 거지. 앞으로 30년이 더 지난다고 생각해봐. 그때 다시 조사를 했다고 쳐봐. 자, 통일을 원하십니까? 그러면 아닌 게 훨씬 많이 나올걸? 예. 뭐하러 힘들게 그걸 해서 살아요? 뭐가 이익인지 계산을 해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통일했을 때 영토가 넓어지고 그 다음에 뭐 인구가 늘어나고 그런 거 플러스 그 다음에 통일 비용이 드는 거 이런 걸 계산해서 어느 게 맞는지 이런 얘기들을 막 엄청나게 해달기 시작할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피해를 봐도 우리는 무조건 통일돼야 된다라는 생각은 완전히 사라질 거예요. 그와 마찬가지예요. 여기서도 한 100년 정도 지나고 나면 통일하고 한 100여 년 정도 지났을 때 저 불국사가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모든 원한을 잊고 부처님 나라 안에서 새로운 제2의 신라를 만들어 보겠다. 통일 신라를 만들겠다. 그러니까 힘으로 무력으로 진압한 통일 신라 말고 또 다른 통일 신라를 만드는 프로젝트. 그 상징적 프로젝트가 불국사예요. 부처님 나라.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하거든요. 김유신과 계백은 서로 죽고 죽이는 원수예요. 그렇지만 부처님 나라에서는 얘도 충신, 얘도 충신이에요. 얘는 신라의 충신, 얘는 백제의 충신. 그렇기 때문에 불국토 안에서는 문제가 없어. 그렇게 해서 다 해원시켜주고 제2의 어떻게 보면 생각의 통일. 그전에는 영토의 통일이라 그러면 이제는 생각의 통일을 이루려고 했었던 그런 대형 프로젝트가 사실은 불국사입니다. 그래서 불국사와 관련된 이러한 상징성은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그 부분이 무속과 관련해서 그러니까는 저 삼산오학의 신들도 나와서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전부 화해로운 이러한 조화의 세계가 펼쳐진 거예요. 그래서 고구려 백제 신라도 하나로 불교라고 하는 공통분모로서 연결을 시키고 그 다음에 무속적인 것까지 하나로 불교하고 연결을 시키려는 그런 노력들이 보이는 게 경도가 당연히 어떻게 보면 국가적으로 부강해졌겠지. 그렇게 충돌을 우리가 지금 현재 제가 보기에는 한국 사회에서 가장 큰 문제들이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 그러니까 뭐 남녀 갈등, 뭐 이런 것들 너무너무 많죠. 우리 어렸을 때는 별로 없었던 것들, 이런 것들만 해소시켜도 사실 사회적 비용들이 적게 되고 그 다음에 삶의 질이나 만족도가 훨씬 좋아지겠지. 그 프로젝트를 열었던 사람이 경덕왕이에요. 그래서 경덕왕은 신라 통일신라
말기쯤에 있었던 어떠한 재부흥의 시대를 열었던, 조선으로 얘기하면 영종조 같은 그런 스타일의 사람이었다. 그래서 영조가 탕평책을 얘기하듯이 그런 식의 군주였었다라는 점 말씀드리면서 오늘 이야기는 마치고 다음 시간에 충담사 이야기, 그 다음에 경덕왕에 대한 남은 이야기들 계속 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